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5년 9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예, 하루 만에. 정말 시장 강하죠. 이렇게 한번 빠지면 복원력이 되게 빨라요.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금요일 날 밑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좋았죠. 반발 매수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그대로 표현해요.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100% 때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금요일 날 뭐 빌미가 돼서 빠졌는데 정작 미국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예, 그냥 뭐 힘들어한 표정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좀 표정이죠. 관세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미국 시황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 모건스탠리 아시죠? 여기가 뭐 겨울 온다 막 그래서 욕이란 욕은 많이 먹었던 데인데 요새 따뜻한 겨울이 온다는 내용도 좀 있죠. 그래서 관련한 보고서 한두 개 소개해드리고 KCC 좀 예, 어쨌든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어디로 가는가, 네이버와 두나무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명확합니다. 네이버 두나무 어쨌든 호재죠. 네이버한테 뭐 지난주에 아무튼 좀 소름 돋았죠. 우리는. 자, 상승 추세에 대한 믿음과 걱정거리 체크, 역대 추석 연휴 전후 수익률과 4분기 증시 환경, 원자력 전성시대 제약바이오, 공공의전 민간의전, 이건 건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화장품, 그래도 미국이 좋다. 오늘 APR이 좋았죠. 자, 긍정과 부정 사위, 그리고 확인되는 유럽발 이 신호탄, 요거는 다울투자증권 자동차 얘기입니다. 짧아요. 뭐. 그 해성 DS 사면 LG 디스플레이, 아셈스, 전자공신, JNTC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관세대로도 무관심하고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올랐고 반도체 올랐고요. 야간 선물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금리는 보합, 달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요새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PC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준이 이거 보고 금리 결정하거든요. 예상에 부합하니까 안도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의약품 이제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 없거나 공장 안 지으면 100% 관세. 테슬라는 이제 웨드부시에서 목표 주가 올리면서 주가가 뭐 무려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요게 PC 물가지수가 연간 2.7, 월간 0.3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예상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나 식품 가격 제외한 근원 물가, 요것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그래서 계속 그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확신을 하고 있죠. GDP가 예상을 좀 최근에 넘어서 이거 금리 인하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바뀐 게 없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 100% 관세인데 브랜드 의약품만 해당돼요. 예. 그러니까 뭐 복제약이나 원료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주가 올랐어요. 공장이 있으니까. 올해 내내 수많은 관세 협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관세에 크게 둔감해지고 있고, 언제든 협상 통해서 저것도 협상이나 그런 거 잘하면 관세 또 면제되거나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이 보다 보니까 반응은 없었습니다. 9월은 하락할 거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좋았고, 어쨌든 금리나 견조한 기업 실적 등으로 낙관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리서치 책임자 톰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올해 금리 한 번만 인하해도 괜찮다, 2번 안 해도 된대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한 번이냐 2번이냐 뭐 물론 그 폭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아래거든요, 금리 인하. 그래서 한 번만 인하하면 오히려 시장은 뭐 연준이 그 경제를 그만큼 견고하게, 2번 낮추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낮추면 견고하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했고, UBS 파이낸셜 서비스에 올리케 이제 호프만 버차드라는 이제 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주식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99년과 2021년에 미국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도 좋았죠. 근데 언제 꺾였죠? 2000년과 2022년에 무너진 이유는 긴축 때문입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버리니까 무너져 버리죠. 높은 밸류에이션이 시장을 하락시킨 게 아니라 실적과 중앙은행의 긴축 여부가 시장의 상승을 저해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은택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건 물가 긴축입니다. 아, 테슬라가 4%군요. 진짜 잘못 썼네요. 자, 아무튼 테슬라가 4% 올랐고 엔비디아 조금 올랐고 뭐 반도체 큰 변동 없었고 아마존은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증가했다는 소식에 조금 올랐고 리튬 아메리카스는 트럼프가 지분 인수 이제 하기로 해서 급등했다가 좀 다시 빠졌는데 지분율이 한 10% 정도를 예상했는데 한 10% 이하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졌고 오클러 원전 기업이죠. 여기가 뭐 고평가 부담으로 좀 빠졌습니다. 큰 이슈는 없었고 일라이릴리는 오히려 올랐죠. 트럼프가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내 뭐 공장들이 또 있다 보니까 영향 없었고 보잉은 좀 급등했는데 터키항공이 보잉 항공기 75대 주문한다고 합니다. 737 맥스는 150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문제 없네. 그래서 다시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일단 반도체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메모리 산업의 변화인데 곳곳에서 공급 부족이 가셔야 된다. 모건 스탠리가 썼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의 대형 빅테크들이 고밀도 낸두 주문이, 그러니까 이런 고객사들이요, 서버 업체들이죠. 서버 만들고 이런 데가 AI 해야 되니까 뭐 D램, 뭐 이런 낸드를 막 주문을 하는 거죠. 이게 재고가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주문량만으로 올해 전체 기업용 SSD 시장 규모를 넘어설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투자가 부족했던 낸드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영향이 확산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생산 비용이 이제 절감되면 낸드의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이, 그러니까 뭐 투입한 자금 대비해서 더 버는 거죠. 그게 이제 개선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 그 다음 클라우드 서버 긴급 주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소캄, GDDR7, HBM 이런 것들이 다 주도하는 메모리 강세 사이클이 이어진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 고밀도 QLC ESD 수요가 좀 급증을 했대요. 요거는 하이닉스가 잘해요. QLC는 요게 이제 ESSD 중에, 그러니까 낸드죠. 낸드 만드는 공법 중에 뭐 TLC, MLC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한번 해드렸는데 핵심은 QLC는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성능이 아니고 용량입니다. 많이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거 잘하는 회사가 이제 하이닉스죠. 옛날에 인텔 사업부로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가 원래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겨냥한 GDDR7, 그 다음에 루빈 GPU용 LPDDR4 탑재할 가능성이 있는 소캄, 그 다음에 DDR5 이제 모듈 서버 수요가 이번 분기. 요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TLB 얘기 아니야? 딱 그 TLB 심텍 얘기잖아요. GDDR7 심텍, 저 소캄, DDR5 모듈 요거는 다 TLB 가거든. 그래서 HBM4에 대한 공급 할당과 재고가 정상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서 DRAM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범용이 좋아진다는 얘기, 범용 DRAM. 그리고 HBM4와 빠듯한 공급 상황으로 DRAM 설비 투자 계속 증가한다. 투자는 하는데 공급이 늘긴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매수 시그널 계속 된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변곡점과 실적 전망의 궤도에 집중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후자는 더블 딥 경기 이중 침체, 이게 아니고 전자 경기 순환적 상승 국면의 확장이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HBM에 대해서는 위험했는데 그것도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낸드를 더 선호하고요. 낸드 쪽을. 낸드 관련주 오늘 강했고 그 다음에 ASML, SK하이닉스를 중립에서 비중 확대, 한국 IT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력적, 삼성전자, 샌디스크, 키옥시아,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안 좋게 봤던데 의견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시장도 좋게 보고 있어요. 26년 웨이퍼 시장 전망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했고 메모리가 좋다. 뭐 낸드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D램 비중이 좀 높고 중국 비중도 높은데 이것도 리스크 많이 해소됐다. 램 리서치는 투자 의견을 또 여기도 올렸고요. 여기가 이제 낸드 쪽이죠. 왜냐하면 식각 장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밸류체인 떠오르세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좋으면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 미국 반도체 1,
그 다음에 해외 반도체 1, 이런 비중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국가 아니라 수입하잖아요. 근데 미국 반도체 생산 늘리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관세 때리겠다. 그럼 미국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이제 제조 비중이 늘어나면 이런 회사가 수혜 받겠죠.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그럼 여기에 밸류 체인은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밸류 체인 하면 딱 떠올리셔야 돼요. 한솔아이온스. 예, 옛날에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 램 리서치는 어디냐면 주로 TCK가 많이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램 리서치는 그런 쪽이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예, 한솔아이온스. 그런 이제 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네, 이렇게 한번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꼼수가 뭐냐면 여기 한번 이거 정말 강대권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예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뷰어스라는 데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강대권의 시시각각 지갑에 3,600억 있는데 왜 자사주를 내냐, 이거예요. 핵심은. KCC 아시죠? 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대권 대표가 이렇게 쓰셨는데 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온 게 뭐냐면 2005년 9월부터 25년 8월 말까지 S&P 500은 무려 6배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총이 5배 상승. 그러니까 지수가 6배 오르는데 시총이 5배면 똑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주식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주식수가 20% 감소. 근데 한국은 지수는 3배 올랐는데 시총이 6배. 그러면 주식수가 더블 이상 늘었다는 얘기죠. 2배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들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쪼개기 상장, 비용 없는, 이건 기업들이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리거나 회사채 발행은 뭐죠? 이자 내야죠. 근데 이거는 비용이 적어요. 물론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는 이자를 내는데 아주 작아요. 이자가 얼마 안 되죠. 쪼개기 상장 비용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비용을 왜 국내 투자자들과 국민의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이 대신 치르냐 이거죠. 그동안 치러왔어요. 이 내용 읽으면 또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상법 개정이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이제 항변하는 거죠. 우리 경영하기 힘들어요. 경영이란 본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려워지는 경영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어려워지는 경영이랑 본인들이 치러야 될 비용을 투자자와 연금 자산에 이제 전가하는 경영.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전가를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그런 식의 경험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못한다면, 그럼 미국은 뭐죠? 미국 기업들은, 그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은 도대체 뭐죠? 예. 우리 지금 미국식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위대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그 기업들은, 예. 경영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예. 우리가 지금 미국식 이제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왜 이 말이 또 나왔냐면 지금 아직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통과 안 됐는데 KCC가 꼼수 부린 거예요. 삼성물산 있잖아요. 삼성물산 3조 원을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팔든가 아니면 그걸로 교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 무수익 자산 3조나 들고 있는 회사가 교환사채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거죠. 왜냐면 올해 또 KCC가 주가 진짜 많이 올랐고, KCC가 그러면 나름대로 주주환원 한다고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또 그런 걸 기대해왔고, 왜냐면 삼성물산 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KCC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주주분들한테. 이걸 현금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두고 예. 교환사채 발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주주가치 훼손이죠. 근데 이게 뭐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부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바로 그런 비용을 우리한테 이제 떠넘긴다는 거죠. 기업들이. 근데 이제는 이걸 못하게 되니까 상법 개정으로.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물론 기업들 중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참 답답한 상황이죠. 어떤 꼼수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어디로 가는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좋은 데이터 센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이제 그 강연회 때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토요일 날 강연회 하는데 저 이제 양정중학교의 김나영 선생님이 이제 청소년들 경제교육 잘하시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제 그분 모시고 강의하고 저는 이제 제가 주식 얘기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데이터 센터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한 분이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시나 봐요. 끝나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쪽 괜찮다. 네. 그러니까 체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데이터 센터가 마치 우리 몸의 심장처럼 진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가능해 하는 디지털 보문 창고죠. 근데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어떡한가? 2030년까지 83%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서도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1.44에서 2.64로 2배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12.88%.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코로케이션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든 다음에 임대. 요게 더 큽니다,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더 크죠. 그래서 코로케이션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면 KINX입니다. 한국에 상장돼 있어요. 가비아 자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공간과 설비를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마치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집을 빌려 사용하는 거죠. 임대해 주는 거죠, 아파트.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가파르게 커질 거고 정부가 이제 딜을 받쳐주죠. 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저게 울산에도 들어오죠. 아마존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 하고 싶어 하죠. 계속 들어올 것 같고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근데 너무 수도권에 집중된 건 좀 문제가 있다. 분산해야 된다. 네.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물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아마존이 그래서 이제 저 울산에 짓는 건 좋죠, SK랑. 그래서 계속 확대할 거고 지역 분산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사모투자 펀드들이 아마 이런 데 많이 투자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에키닉스나 디지털 리어트가 글로벌 이제 운용사들인데 여기가 인천, 안산, 용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 지금 아마존 7조 원. 요 얘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예, 요게 이제 그거예요. 보시면 이게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게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좀 캡처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전 세계 예, 뭐 요 밑에 있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기업들 뭐 SPX, 에바코. 근데 나중에 한번 저희가 카드 뉴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글로벌 밸류 체인은 한번 저희가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카드 뉴스로 투원투게더에 한번 이렇게 요건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가 적어본 밸류 체인입니다. 데이터 센터 제조, 액침 냉각, 비상발전기, GNC 에너지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칩, 변압기, 뭐 HVDC, 고전압, 직류손저, 코로케이션 이렇게 해서 한번 밸류 체인은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보고서 좀 넘어갈게요. 9월 30일이 아니죠. 저기 30일이죠. 29일이죠. 29일.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인터넷 뭐 진짜 너무 소름 돋았죠, 네이버가. 예, 네이버 밑에 파이낸셜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이제 이거는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 예, 이거 추정이니까 이거 뭐 이대로 뭐 100%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 빅딜인데 요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진투자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 지분율을, 그러니까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 이렇게 합병할 거예요. 합병 가능성이 있어요. 둘이 합병하고 네이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분을 33.3% 정도 갖게 돼요. 예, 희석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고, 그럼 네이버 최대 주주가 송치영 의자 있죠. 두나무 대표가 최대 주주 되고, 이혜진 의장이 이제 2대 주주 3.5. 국민연금, 블랙락, 자사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이혜진 의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가 대단하냐면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경우에는 쪼개서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또 분할 상장한다거나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물론 뭐 나스닥 상장한다는 또 얘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혜진 의장이 3.5밖에 안 되잖아요. 지분율이 되게 적은데, 아니 보통은 자기 자식한테 주거든요. 그죠? 상속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네이버가 이제 자기가 지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자기 이제 아들한테 상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달라요. 아니 네이버랑 1도 관계없는 두나무 대표한테 지분을 10%나 주는 거예요. 10%. 네이버 지분이 10%가 돼. 이렇게 되면 거의 최대 1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치영 의장이 1대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완전 외부인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사를. 이런 거는 미국이 많죠. 미국은 이제 밑에 가업승계를 안 하니까 거의. 우리 한국은 그 상속이 있잖아요. 너무나 이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상상을 못할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이거 자체로 혁명이죠. 예,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야 돼요. 예, 계속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늘어나면 좋은 거죠. 프리미엄을 받겠죠. 정말 네이버는 다르구나. 주주를 위하는구나. 예, 상속 때문에 누를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효과는 뭐냐면 연간 1조 원인데 업비트가 연간 1조에 3조 벌어요. 잘 벌 땐 3조. 그럼 네이버는 신사업 확보, 두나무는 사업 다각화. 그래서 이걸 해서 제가 이제 그냥 제가 계산한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PER이 70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PER 35배 적용해 봤어요. 코인베이스가 70배니까 그냥 할인해서 35배 반 정도, 그냥 우리 한국이니까 35배 주자고요. 그럼 네이버에 얼마나 플러스 효과 생기나. 지분율 33.3이죠. 두나무 순이익이 1조 대입하면 3,330억이 플러스 되니까 퍼 35니까 곱하세요. 11.6조가 추가돼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40조였으니까 51.6조. 그러면 적정 주가 31만 원. 두나무 순이익이 3조라면 비트코인이 엄청 화랑일 때죠. 네, 그러면 49만 원 나와요. 적정.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는 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30 이상 간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입니다. 서클 있죠. 미국의 코인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업비트 같은 회사예요. 두나무.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저 업비트가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죠. 저 업비트가 거래량이 엄청나요.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네.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합병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연간 50조 원대 결제 처리하는 네이버페이 결제망과 연결돼서 업비트의 기화라는 체인이 있대요. 거기서 유통된다. 그래서 이제 송치영 의장 지분율이 네이버 이혜진 의장보다 높은 수준이 될 거다. 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회사를 창업자잖아요. 예. 창업자가 다른 외부 회사에 그냥 넘기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있나요? 이 큰 기업이.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진 의장한테. 예. 진짜 주주를 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 이 부분만큼은. 물론 이 딜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예. 또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예. 정말 기존의 대주주랑은 너무 다른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는 다 상속을 하니까 이 뭔가 이상했던 거죠. 정말 오랜만에 미래방에서 강력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 있는 빅딜이다. 이 유진투자증권의 조태내 연구원님이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거 좀 많이 참고해서 아까 자료도 만들었는데 네이버는 기존 사업의 성장 한계, 두나무는 글로벌 확장과 사업 다각화가 없는 점이 약점인데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이 된다. 실제 지분 교환이 발생하면 네이버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얻을 수 있고 송채영 의장은 합병법인 지분을 기반으로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되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나스닥 상장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점프를 하겠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거래소와 결제라는 두 축이 필요한데 이 두 회사가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두나무는 결제 인프라, 네이버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코인베이스보다 더 큰 거래소 상장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밑에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 신규 합병법인 요걸 이렇게 가지게 되고 지분율 한 요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네. 송채영 의장이 10% 가져가게 되고. 하나증권의 이준혜 연구원 네이버가 보유한 스마트 스토어 커머스 결제 생태계는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하다. 두나무는 국내 1위 글로벌 4위 거래대금 암호화폐 거래소고 2위 빗썸과 4배 차이나 나요. 국내에서. 양사 합치면 그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유통에서 1위가 될 거다. 두나무는 이미 국내 최대 달러로 결제하는 스테이블 코인 유통처예요. 거래액만 57조. 1분기에만. 그러니까 네이버가 엄청난 이 호랑이를 들인 겁니다. 이거 잘만 이제 조련을 하면 기업 가치가 점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호랑이를 이끄는 조련사한테 그래 네이버도 너가 지분 많이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일군 어떤 큰 기업을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내 자식한테 안 주고 외부에 정말 괜찮은 기업이죠. 여기 회장한테 네이버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버린 거죠. 대진증권 이지원 연구원님은 본업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이게 사업 협력은 단기 실적만 보지 말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걸로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정말 주도주가 돼버렸어요. 네이버는. 자, 그리고 시황 상승 추세에 대한 믿음과 걱정거리 체크. 9월 미국 시장은 이제 항송이 연구원님도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거 너무 셌어요. 그죠? 네.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 발표 중심으로 AI 저도 사실은 9월 중순까지는 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셉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초에 고용지표 꺾이니까 이거 금리 인하 100%다. 100%.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가 버렸죠. 근데 10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이때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금리 인하는 폭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다만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좀 매크로 이슈로 이 10월 중순까지 주가가 많이 눌린다면 비중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경계하는 건 다른 것보다 전력이 부족한 거. 전력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할 수도 있어요. 빅테크들이. 그게 제일 경계할 요인이고 전력 부족만 아니면 뭐 연말 6,900 갈 수 있다. S&P 이런 내용입니다. KB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코스피가 급등 후에 좀 불안정한데 환율이 좀 이제 어렵죠. 예, 지금. 근데 4분기에 실적이랑 호재가 있고 지금 미니 재고 확충. 지금 디램 저기 고객사들 있잖아요. 지금 재고가 없어요. 빨리 확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거예요. 3분기, 4분기로 가서. 3분기도 좋고 4분기. 반도체 좋으니까. 그래서 정책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 예,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아마 11월경에 얘기가 나와서 통과는 12월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 기대감. 한국을 향한 트럼프 테이블 위에 죽은 게 금융시장은 통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반영하고 이유 안도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이죠.
그리고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3,500억 달러 트럼프가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번에 줘요? 외환보유고 80%가 날아가는데 선불로 달래요. 이건 진짜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예. 그럴 바엔 관세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25%. 아니 이 3,500억 달러를 그냥 꽂아 달리는 거예요. 계좌에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대신에 통화스와프를 해주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통화스와프도 얘기도 없어요.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일정 부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매년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납부해야지. 한 1년에 3천, 그러니까 한 번에 3,500억 달러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수치예요. 그걸 한 번에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원하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좀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조방원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협력 카드죠. 미국이 잘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통화수화품 반드시 따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예. 그리고 우리가 500에서 600억 달러 미국에서 벌거든요. 흑자를.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데 요걸 나눠서 분할 집행을 해야죠. 요 정도 수준. 3,500억 달러를 나눠야지 한 번에 하는 거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좀 울퉁불퉁한 거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뭐 재무장관회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추석 이후를 좀 이런 걸 기대하시면 되겠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되면 지연된 한국 고유의 디스카운트 해소 모멘텀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이 좀 지연됐는데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환율이 이제 저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고점 찍고 밀릴 수 있으니까 수출주 회복도 기대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원자력 전선 시대인데 지금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의 단점은 아실 거고, 안정적인 거는 이제 원자력이다. 탄소 배출 없이도. 그래서 SMR 기반으로 미국은 이제 가고 있고, 규제 절차도 지금 간소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SMR 주요 기업은 누스케일과 오클론거 아시죠? 예. 오클론은 아직 미국 승인 못 받았고 4세대 SMR로 알려진 대표적 기업입니다. 누스케일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수혜가 예상되고, 오클론은 SK가 있어요. 그래서 SK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받는 국가 한국. 예, 한국도 이제 저런 원전 산업에서 미국이 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기술, 한전 KPS가 다 세계적인 원전 이제 시공 능력이나 기기 만들고 설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경쟁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제조나 알고리즘 컴퓨팅 성능의 싸움이 아니라 전력 공급 인프라 비롯해서 에너지 생산의 지속성, 탄소 배출 저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쟁 구도죠. 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런 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의 증산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유가의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없고요. 원유 생산도 7월 기준 사상 최고치고 계속 이제 공급을 좀 늘리죠. 근데 수요는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네. 그나마 대러시아 제재나 이란 제재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지지는 받고 있지만 28일부터 이란 제재 보고는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게 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에 가장 큰 변수는 오펙 증산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도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가격을 훼손하기보다는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증산을 해도 좀 천천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투자은행들이 오펙 플러스 공급과잉 이슈 반영하면서 유가 전망치를 다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시장에 물량을 풀 텐데 얼마만큼 푸는지, 그걸 보면서 어쨌든 하락 압력은 계속 받을 거예요. 원유 피크아웃은 다가와요. 수요는 꺾입니다. 오래 꺾일지.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에 수요가 최정점 찍고 꺾인대요. 공급은 무조건 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피크아웃 찍으면 이제 유가는 무섭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유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한텐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이고, 바이오 쪽은 제약바이오 고민할 필요 없다. 비중 확대하자, 이런 의견이고, 한미약품, 삼성바이오, 녹십자, 여기를 좀 주목하셨고, 핵심 테마는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죠. 요즘에 이게 좀 뜨겁죠. 한미약품이 이 두 개 하니까 급등해버렸죠.
그래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이 메시라 그러죠. 이 메시는 이제 그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요게 이제 간이 딱딱해지고 섬유화되는 거. 시장 규모 5배 확대될 것 같고, 임상 난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국내에선 D&D 파마텍이 파트너 메세라를 통한 경구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한미약품은 4분기 중에 한국형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형, 한국 사람 대상으로 임상한 거죠. 연말 연초에는 파트너사 머크 통해서 저거 MASH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름이 에피노펙 그두타이, 좀 어렵지만 요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인 세마글루타이드 대비해서 효능이 좀 괜찮았대요. 최선호주는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고 있고, 임상 모멘텀이 가장 크고, 비만 치료제랑 대사 이상 지방간염 둘 다 있으니까 그게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근육 손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후보 물질도 지금 이번에 임상 진입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미약품의 가치가 지금 갑자기 막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계속 좋게 봤잖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안 됐지만 결국엔 이제 이런 모멘텀이 탁탁 붙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려요. 참 주가가 안 갈 때는 아주 뭐 그냥 징그럽게 안 갑니다. 속이 막 터져요. 근데 갈 때는 그냥 쑥쑥 가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참 힘들긴 한 거죠. 아무튼 한미약품은 이제 예전의 한미약품이 아니라 그냥 주도주가 돼버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세 약관이나 리스크 없습니다. CDMO는 관세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분할하고 이번에 10월 말에 분할해서 재상장하면 순수 업체가 되니까 프리미엄 줘야 돼요. 지금 너무 싸게 거래된대요. 시장 내에 할인을 너무 많이 받고 있대요. 그래서 좀 분할 상장하면 좀 높은 가치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녹십자는 알리글로, 요게 혈액제제 요건데 미국 혈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안전하고 되게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회사의 제품이. 그래서 매출도 팍팍 늘고 있어요. 출시 1년 만에 1,000억 돌파했고, 그래서 이익도 높고요. 그래서 이 세 개, 한미약품, 녹십자, 삼성바이오를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건설 쪽은 이제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으로만 누적 8.7조 원 수주가 올렸는데, 상반기 기준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규모가 27점.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업,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수주 잘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이어지면서 속도는 더 빨라진다. 공공 부분에서 발주도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LH가 민간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늘었는데, 다만 민간의 이제 이런 대형 정비 사업, 공공의 발주 확대 이런 건 좋죠. 근데 이 혜택은 다 대형사에 집중될 거다. 왜냐하면 중소형사 아직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정비 사업은 중소형사에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형사에 좀 쏠리지 않겠냐. 근데 이번 정부 정책은 또 공급 정책은 중소형사에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르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신형에서는 뭐 좀 대형사에 집중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리츠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꺾였어요. 금리 떨어지면 리츠는 좋거든요. 배당을 많이 줄 거예요, 기존보다. 롯데리츠도 최근에 회사채 수요 측에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어떤 잠실 빌딩의 우선 매수권 행사할 때도 이를 매입하게 하면 회사채 발행했는데, 이때도 금리 떨어지고. 그럼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줄면서 이 남는 돈을 배당으로 줘요. 번 돈의 90%를 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그래서 분위기 우호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품 쪽은 APR은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도 100% 매출 증가. 미국 매출은 124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380억 원 증가. 380억 원이 미국에서만 금액으로. 그 다음 의료용 디바이스도 출시할 것 같고, 의료기기 사업도 한대요. 그리고 펌텍코리아 좋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은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제 계절성이 좀 약해져서. 다만 대표적인 고마진 상품인 스틱 매출도 좀. 그라인딩 밤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게 요즘에 고마진인데, 이게 특허를 또 갖고 있어 아무나 못 만든대요. 그 다음에 자회사 튜브 이렇게 쭉쭉 짜서 하는 거, 그 화장품은 부국 TNC가 만드는데 이 펌텍코리아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본사보다. 자회사죠.
인디 브랜드 많이 몰리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게 그라인딩 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에 이게 점액제 형태로 해가지고 바르는 거 저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 요새 인기가 많대요. 아모레퍼시픽 인베스트데이 열렸고 거의 유일한 종합 화장품 10대부터 70대까지 다 커버가.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좀 주가 부진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구조조정 잘했고요. 브랜드 경쟁력 뛰어납니다. 라네즈, 이니스프리에서 에스트라, 일리온, 헤라까지 확대되고 있고 뭐 세포라가 뭐 이런 신성장 채널 대응력도 확보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진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라네즈와 에스트라 잘 발굴을 했어요. 매출 증가하고 있고 2030년에는 북미가 두 번째예요. 국내에 중국은 10%로 줄어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계속 줄일 거예요. 이건 긍정적이죠. 아모레퍼시픽도 지주사 홀딩스는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환원 위해서 자사주 소각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배당 성향은 35%를 유지할 것 같고 감액 배당, 세금 안 내는 배당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뭔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주가 부진했지만 잘 견뎌내시고요. 자동차 쪽은 이제 유럽발 괜찮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 해외 공장 진출이 결정되는 부품사는 잠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대응하던 전통 사시 부품들을 후속 물량을 이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T 모티브랑 SL 등이 해외 수주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해외 진출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다. 특히 S&T 모티브가 이번 현대차 증설 사이클 대응하려고 미국 인도에 증설을 한대요. 그 방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S&T 모티브를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공시만 할게요. 기업은 내일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은 성기영이 경제쇼 출연하러 가야 돼가지고 자 JNTC가 200억 신규 사업 양산 위한 이게 하드디스크에 유리 플래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JNTC가 그 스마트폰에 커버 글라스 있죠. 유리로 된 거. 유리 전문 업체예요. 반도체용 유리 기판 있죠. 애플과 엔비디아도 유리 기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 뛰어든 그런 뭐 기사도 일부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근데 아무튼 유리 전문 업체인데 작년에 중국 고객사 수요가 안 좋아가지고 적자 엄청 났어요. 올해 2분기에 대규모 적자 냈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실적 부분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요 사업으로 돈 벌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 유리 플래터가 도대체 요겁니다. 여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여기 헤드 있죠. 얘가 여기 밑에 있는 동그란 원판과 닿아서 읽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알루미늄이에요. 동그란 게 옛날에. 근데 지금은 유리로 나오고 있어요. 이 유리 만드는 회사가 일본 기업인데 일본 기업이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돼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 이미 만들었고요. 지금 품질 테스트 하고 있어요. 뭐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이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여기랑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 커지겠죠. 요새 HDD가 공급 부족이니까.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있네요. H사의 영업이익률 54%. 엄청나죠. 얘가 혼자 독점이래요, 지금. 그럼 JNTC는 요거를 독점을 깨고 들어가면 돈을 벌겠죠. 그래서 내년에 여기서만 2천억 벌 걸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 매출이 2,700억이거든요. 연간 전체가. 여기서만 2천억.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다 해드렸고, 그 시장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기업 분석은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자, 오늘 APR 날라갔고, 네이버 주도주 됐고, 다시 미래에셋, SOL도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보고서 오늘 좀 적긴 했는데, 핵심은 계속 좋아진대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오랜만에 삼성 SDS 카카오도 급락 후에 반등. 다만 이제 오늘은 두산이 좀 빠졌습니다. 뭐 다른 건 큰 변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오늘 4%, 펩트론 오늘 바이오 좋았고요. 보로노이 오늘 화장품이 특히 좋았어요. 반도체 소부장하고 LNC 바이오도 하루 만에 LNC 바이오 만든 인체 조직 이용한 아시죠? 엘라베 리투어 그거 뭐 조사하느니 뭐니 막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난리가 났는데 뭐 너무 그렇게 우려할 그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오늘은 다시 회복됐고 로보티즈, JNTC 아까 공시 그 다음 PSK 반도체 소부장 좋습니다. 반면 오늘 비올율이 너무 올랐었죠. 그리고 파도 이렇게 좀 올랐던 기업들 근데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그다음 코스피 쪽에서는 APR, 네이버, SOL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두산 피어슬이 좀 빠졌고 풍산과 산일전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은 오늘 아까 뭐였죠? 바이오 TLB가 11%, 예, 로보티즈, JNTC, PSK, 예, 반도체 소부장이 또 괜찮았어요. 테스. 반면 오늘 유닛은 풍력, 파도 좀 빠졌고, 예, 테크잉 조금 빠졌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엄청 샀고 5,500원. 섹터는 오늘 두나무 관련주, 뭐 그냥 예상한 대죠. 이게 다 지분 관련된 기업들이죠. 네이버랑 그 두나무, 인터넷 폭발, 유리기판 아까 말씀드렸고, 보안주 올라갔고요. 오늘 반도체, 창투사, 뭐 정유주, 3D 낸드 뭐 그냥 대부분 좋았고, 시멘트도 오랜만에 좀 동양이 올라서 그렇군요. 비만 치료제도 좀 올라왔습니다. 반면 오늘은 뭐 여행 광고, 엔터주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올라서 뭐 분위기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기서 머뭇머뭇 거릴 수는 있어요. 500에서. 그렇지만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시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예, 저는 또 못다한 거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